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을 잘 즐겨 듣는 사람인데 제게도 기가 막힌 일이 생겨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딱 50이 되었는데 50평생 살면서 별별 일들을 다 겪어봤지만 이번처럼 목숨을 걸게 된 일은 또 처음 겪어봤어요. 저희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제게 아침부터 전화가 울려댔어요. 유치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바쁜 시간이 아침이에요. 아이들 등원하는 것부터 학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는 것까지 정신이 없어 시어머니 전화를 차마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열 몇 통이 찍혀 있어 불이 나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 시어머니는 또 본인이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요즘 들어 더 몸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밥맛도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다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럼 형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형님은 의사니까 잘 아실 거 아니냐고요. 저한테 말해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형님은 저처럼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쉽게 전화를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의사식 하고 있는 큰애랑 유치원에서 애들하고 노는 너랑 같냐면서요. 매번 시어머니는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의사인 큰며느리를 떠받들면서도 어디 아프시면 큰며느리한테 전화도 한 통 못하고 어려워해서 저한테 해보라고 시키곤 하셨어요. 형님한테 전화하는 건 저도 불편하고 하기 싫은데 말이에요. 의사인 형님과는 그 전에도 저랑 몇 번 트러블이 있어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형님은 약간 얄미운 구석이 있는데 같은 며느리로서 같이 해야 할 일도 꼭 혼자 내빼기 일쑤고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죠. 20년 넘게 명절 음식도 거의 다 저 혼자서 했고 제사 음식은 아예 저 혼자서만 차렸어요. 제사 참석 안 하는 경우도 많으셨으니까요. 형님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데는 시어머니도 일조를 많이 하셨는데 형님이 시댁에 오면 무조건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문을 닫아주신 분이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형님에게 대우를 해주면서도 정작 본인은 대우도 받지 못하고 어디가 아파도 의사 며느리한테 말도 못하는 게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죠. 그날도 내가 어디가 아픈데 네가 좀 큰애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형님, 저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자꾸 어지럽고 몸도 붓고 피곤하시다는데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내과 가서 약 타다 먹는데도 자꾸 호전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형님이 한번 전화 드려보세요. 동네 병원 가셨으면 됐지. 대한민국의 의사가 뭐 나 하나인가? 나도 바빠 동서. 대학병원은 동네 병원보다 더 바쁘단 말이야. 어련히 거기 의사가 잘 봐줬을까? 왜 맨날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래? 동서는 그렇게 한가한가 봐. 내가 어머님한테는 알아서 전화 드릴 테니까 일단 끊자. 그리고 몇 시간 뒤 시어머니한테 다시 연락이 왔는데 큰애가 전화가 와선 그렇게 사근사근하게 자기네 병원 한번 와보시라고 종합검진 해보시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선 시어머니 흉을 그렇게 보면서 툴툴거리시더니 막상 시어머니한테는 늘 상냥하고 친절한 형님이었어요. 형님도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다 시어머니의 재력 때문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부대찌개 하나로 건물까지 사신 분이셨어요.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시아버지 대신 시어머니는 애 셋을 혼자 키우며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손에 잡고
또 하나는 식당 바닥에 눕혀 장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여자 혼자 애 셋을 키우며 장사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억측스럽게 사셨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억측이 몸에 배어 하루라도 가게에 안 나가시는 날이 없으셨죠. 시어머니는 이 부대찌개집을 가업으로 3남매 중 한 사람이라도 받아서 대를 이어갔으면 했는데 3남매 중 누구 한 사람도 음식 장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큰 시누는 남편을 따라 이민을 갔고 둘째인 아주버님은 장남이라고 시어머니가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취직해서 연구원으로 있고 거기에 의사 아내까지 두었으니 가게를 받아서 하라는 말은 더 꺼내지도 못하셨죠. 그래서 막내인 저희 남편에게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 역시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희 남편도 그때는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남편이 시어머니 가게를 물려받고 싶지 않아 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하도 아주버님하고 차별을 많이 받아와서 늘 마음속 깊은 곳엔 분노가 있었어요. 형은 장남이라고 대학까지 보내주고 본인한텐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라고 했대요. 자기도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죽어도 안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먹을 걸 줘도 아주버님한테는 제일 좋은 걸 주고 먹다 남은 건 저희 남편한테 줬다는데 그런 차별 때문인지 남편은 더더욱 본인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해 큰 소리를 치고 싶었대요. 그런데 결국 사업이 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백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부름으로 가게를 받아서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 가게만큼은 절대로 받아서 하지 않을 거라던 남편이 이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러니 저희 부부는 더욱더 시어머니에게 꼼짝 못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남들은 저희한테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이어받아서 돈방석에 앉은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한테 주방 일을 시키면서 월급도 일반 직원들이랑 똑같이 줬고 일을 시켰으면 더 시켰거든요. 사람들 말처럼 편안하게 계산대에 앉아서 계산하고 직원 관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계산대는 오로지 시어머니만 앉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시어머니 일을 하게 된 것도 엄청 원망스러웠어요. 언젠가는 저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다 저희가 따라야 하니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가뜩이나 그 전에도 의사 형님이랑 저랑 비교하며 저를 무척이나 무시하곤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 더 저를 무시하셨어요. 그런 상황을 만든 남편이 미우면서도 안쓰럽고 안쓰러우면서도 답답한 그런 심정이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남편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네가 네 형님처럼 똑똑한 여자였어도 네 남편이 이렇게까지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데 대체 남편 망한 거랑 제가 의사가 아닌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냥 제가 못 믿어오니 저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았죠. 하도 저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말에 씨가 있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음식 장사로 성공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버셨는데 왜 항상 형님한테는 쩔쩔매시고 저한테는 막 하시냐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자기가 언제 큰며느리한테 쩔쩔맸냐며 그런 적 없다고 발끈하셨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선 시어머니한테 또 미운 털이 박혀 한동안은 시집살이를 무척 당했네요. 그런데 그쯤 시어머니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저렇게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가 와 형님한테 본인 건강에 대해 물어보라고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했는데 남편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퇴근을 하고 와선 제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시어머니에게 제안받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요즘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우리 보고 합가를 하자고 하시더라고. 우리가 합가를 한다고 하면 부대찌개 레시피도 다 알려주시고 감시하러 가게에도 안 나오겠다고 하시더라고.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운영을 하라고 하시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럼 시어머니랑 합가하면 내가 시어머니 수발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 나 그럼 유치원 보조교사 일도 그만둬야 되는 거네? 어머님도 참 그 가게 하나로 당신한테 정말 치사하게 하신다. 당신은 그러고도 합가하고 싶어? 내가 여태까지 어머니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우리가 합가를 하면 이제 나 혼자 독립해서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뜻대로 했으면 하는데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어떻게 안 되겠어? 이제 어머니도 많이 연로하시고 기운도 없으셔서 이빨 빠진 호랑이지. 왜 맨날 굳은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돼? 그래봤자 어머님 돌아가실 때 아주버님한테 유산도 더 많이 주시고 가실 텐데. 나는 그 부대찌개 레시피보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더 행복한 게 좋아. 당신도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당해봐서 알잖아. 시집살이 당하면서 형님이랑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 나는 합가 못해. 그리고 시어머니도 모자라 시아버지까지 모셔야 되잖아. 남편은 이게 다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부대찌개 레시피만 어머니한테 배우면 행복 시작이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답답해 눈물만 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저희 부부 때문에 애들도 불안해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런저런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자 시어머니가 형님을 대동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무래도 형님 입장에서도 아픈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사는 게 속이 편할 테니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동서, 생각을 해봐. 시어머니한테 레시피 받아서 장사하면 보증된 맛집 수표를 받는 건데 되려 동서가 어머니한테 매달려야 되는 형편에 왜 이렇게 뻣뻣하게 있어? 그러니까 말이다. 그네 말대로 나 같은 시애미가 어디 있냐?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는 애가 어딨냐고. 너도 니네 애들 생각해야지. 돈 몇 푼 버는 일에서 애들 뭘로 가르칠래? 결국 저는 설득보다는 강제력으로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하기로 한 거죠. 저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던 게 시어머니가 저희 애들 얘기하면서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 말에 많이 흔들렸어요. 저 하나 고생해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레시피도 받고 그 레시피로 장사를 해도 먹고 살 순 있으니까요. 합가를 하고부터 저는 일을 그만두었고 제 시간은 없이 하루 종일 시부모님을 보살폈어요. 건강이 많이 쇠약해진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급성 신부전이란 병명을 듣게 되었고 신장투석을 하러 다니셨어요. 그동안 장사하시느라 건강신경을 소홀히 한 탓에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 4시간 동안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셨는데 투석하러 다니시면서도 얼마나 제게 짜증을 내시는지 아무리 몸이 편찮으시더라도 그렇지. 한 번은 제가 5분 늦게 준비를 했다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며 시중을 이렇게밖에 못 두냐고
내가 니들한테 얼마짜리 조리법을 줬는데 이것밖에 못하냐고. 운전을 하는 중에도 내내 제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곤 하셨어요. 거기에 집에 가면 치매에 걸리신 시아버지가 누가 본인 지갑을 훔쳐갔다고 집에 도둑놈이 살고 있다며 온 집안을 다 헤집어 놓곤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걸 다 각오하고 시작했지만 그래도 지옥 같은 날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난리를 치셨고 남편은 가게 운영에 바빠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우나 아주버님도 뭐 본인들 일이 아니니 제가 시어머니 모시는 일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더 이상은 투석을 못하겠다고 해 의사 형님이 이식을 권유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기력도 없으신데 투석을 5년 동안 받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족 중에선 아무도 시어머니에게 공여를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으니 의사 능력이 없으셨고 남편과 아주버님도 당뇨가 있어 합병증 때문에 공여를 해줄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내심 가족들에게 공여를 받고 싶어 했지만 해줄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했고 몇 년이 걸리든 대기를 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시기 시작하는데 딱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야 아니면 너라고 부르던 호칭도 애미라고 바꿔 부르셨고 집안 대소사나 제사도 저 대신 형님에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얼마 못 가 그 속내를 알게 되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투석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동안 저한테 미안했다고 본인을 용서해 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다는데 부탁이라는 말에 저도 대충 눈치를 채긴 했어요. 애미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대해서 미안했었다. 나도 그동안 반성 많이 하고 자책도 많이 했어. 그리고 염치 없지만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무슨 부탁을 하시려고요? 네가 나랑 혈액형도 같잖니? 그래서 그냥 검사나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남의 신장 받는 것보다 가족 신장을 받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그동안 너한테 죽을 죄를 많이 진 거 알지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혈액형 같다고 해도 그게 다 100% 맞는 게 아니래요. 수십 가지 검사를 받고 그게 다 맞아야 공여를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쉽겠어요? 공여 대기 걸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하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 같아도 못된 시애미한테는 내 콩팥 떼주기 싫을 게다.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부담을 줬구나. 미안하다. 그날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미안하다 소리를 다 들어봤네요. 원래 시어머니 성격 같으면 원하는 걸 가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분인데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니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사실 저도 시어머니한테 제 신장을 떼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일들만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고요. 근데 이런 시어머니가 저 몰래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는 바람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어요. 제가 저희 친정엄마의 산소 이장 문제로 소갈이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아시고는 본인이 사비를 들여 산까지 계약을 해서 저희 엄마 산소 이장비를 다 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혼자 하셨다는데 그걸 알고는 저도 마음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의 고민 끝에 검사라도 받아보자 생각을 했어요. 검사라도 받아야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거든요. 검사 받는다고 100%다 일치하는 것도 아니니 차라리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고,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제게 검사 얘기는 안 할 것 같으니 받겠다고 한 거였죠. 남편도 제게 제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사 받으러 들어가기 몇 분 전까지도 당신이 원치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은 제가 더 소중하고 제가 더 걱정이 된다면서요. 공여자 검사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나 돼서 엄청 고되고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너무 잘 맞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 이식 가능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의사 형님도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며, 어머머, 동서랑 어머님이랑 전생에 부모 자식 아니었나 봐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어머님, 이제 걱정 마세요. 이제 다 잘 되실 거예요. 동서도 어머님 도와드린다 생각하고 결정 좀 잘 해봐. 그 얘기에 시어머니도 제 손을 붙잡으며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까지 꿇으시며 제 다리를 붙잡은 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둘째야,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 테니까 나 좀 살려줘라.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아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가 내 목숨만 살려준다면 내가 어떻게든 보답은 할게. 내 전 재산을 다 준다고 내가 약속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 좀 한 번만 도와줘라. 응? 그동안 큰 소리치며 뭐든 당연시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작아지셔선 제 앞에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데 저도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려 정말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 신장을 시어머니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자기가 각서라도 써서 돈으로 이 은혜를 갚는다고 하셨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도 돈 보고 할 일이었으면 진작에 돈 얘기를 먼저 꺼냈을 거라고 제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 하는 일이니 나중에 수술 끝나고 회복되시면 분가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수술 날짜가 잡혔고 의사 형님이 계시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으니 덕분에 든든하긴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래서 집안에 의사가 한 명 있으면 좋긴 하다고 수술해주시는 교수님한테도 엄청 자랑을 하셨네요. 이제 수술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였는데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시어머니도 계속 투석을 받으러 다니셨고 그때도 제가 다 따라서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고생한다, 수고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셨는데 제가 공여를 해주겠다고 하니 매일같이 미안하고 고생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러다 어느 남자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는데 전화를 받으니 그 남자가 주차장에서 자기 차가 사고를 당했는데 제 차가 반대편에 있어서 제 차 블랙박스에 본인 차 사고 당하는 게 찍혀 있을 것 같다며 블랙박스 파일 좀 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필요한 부분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며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 투석 때문에 제가 먼저 차에 가 계시라고 한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둘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다 듣고 나선 온몸에 소름이 다 끼쳤어요. 이제 수술 2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쥐 죽은 듯이 있어야지. 내가 요즘 얘 눈치 보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냐? 그깟 콩팥 하나 떼주는 거 가지고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더럽고 치사해 죽겠다. 그리고 내가 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해 죽겠어. 잘난 것도 하나 없는 주제에 지가 나한테 콩팥이라도 줘야지. 그러게 말이야, 엄마. 그놈 걔네 의사니까 봐줄만도 하지. 지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싸가지가 없어 아주. 내가 얘 콩팥만 뺏고 나면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내 재산도 얘네 빼고 너네랑 둘째네한테 다 증여할 거다. 셋째 놈한테는 내 부대찌개 조리법 알려줬잖냐? 그래 엄마, 그렇게 해버려 아주. 그리고 나서 사람 취급도 하지 말아버려. 엄마가 걔 콩팥 가져오려고 돈을 얼마나 많이 썼어. 지네 엄마 산소도 엄마 돈으로 다 옮겨오고. 내가 말 안 했냐? 걔네 엄마 산소 지금 빈 껍데기야. 내가 걔 몰래 돈으로 사람 써서 걔네 엄마 화장시키고 산에다 다 뿌려버리라고 했다. 내가 그거라도 해야지 속이 편할 것 같더라고. 이 야속스러운 것. 어머 엄마, 그거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안 들키려고 내가 산을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아이고 참, 엄마도 그렇게 하니까 속은 시원하셔요. 그래도 속이 다 안 풀렸어 아주. 속 풀리려면 한참이야. 얘, 저 쫌생이 온다. 끊어. 이 대화 내용을 듣는데 치가 떨리고 손발이 그대로 굳어버렸네요. 제 신장을 탐하는 건 둘째치고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전부인 피부치 엄마를 그렇게 산에 뿌려버렸다니 너무 충격을 받아 신물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만약 이 블랙박스를 보지 않았더라면 제 멀쩡한 신장은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엄마 없는 엄마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시어머니에겐 또 갑질을 당하며 살게 뻔했죠.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 뭐해요. 저도 그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어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복수를 해야겠다. 저 혼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 복수이기도 하지만 산 곳곳에 뿌려졌을 엄마의 복수이기도 했죠. 저는 일단 수술 때까지는 시어머니랑 같이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전까지 최대한으로 더 많은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블랙박스의 존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일부러 차 안에 미리 가서 계시라고 몇 번씩 유도를 하였고 그때 전화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증거로 갖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신우뿐만이 아니라 의사 형님에게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 받는 게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형님이 본인도 집도의로 수술실에 들어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하는데 그 소리에 고맙다 큰애야. 네가 의사라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그리고 내 수술이 잘 끝나기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은 너한테 다 주려고 한다. 내가 아파서 환자복 입고 있으니까 돈 몇십억 원 있어도 다 똑같더라고. 이제 나는 다 늙어서 그 돈이 있으나 마나다. 너같이 훌륭한 의사가 그 돈 가지고 병원도 짓고 환자들도 고치고 하는 게 훨씬 낫지. 돈도 가치 있는 사람한테 써야 돼. 이 말을 들으니 더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저한테 은혜를 갚겠다고 한 말들도 다 거짓말이었던 게 밝혀졌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을까 싶었고, 잠시나마 시어머니에게 속은 저도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복수를 하는 날인 수술날이 다가오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수술 전날에도 가증스러운 얼굴을 하며 제게 본인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 은혜는 꼭 갚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먼저 수술실로 내려가 대기를 하고 저는 나중에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곤 회복실에서 시어머니와 나란히 누워있는데 간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니까 서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수술 잘 돼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그 눈물이 정말 악어의 눈물 같았어요. 제가 여태 시어머니에게 쏟은 제 시간들과 공여를 다짐했던 제 결정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가고 곧바로 저도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니 제 이름과 환자번호, 수술명,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제게 묻더라고요. 공여자의 판단을 최우선시 생각하기에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술은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기다렸단 듯이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곤 울면서 그랬죠. 사실은 시어머니가 강제로 수술을 받게 했다고 80억 재산 있는 거 가지고 수술하면 이 돈 다 준다고 했다고요. 수술실에서도 그 말을 듣더니 경악을 하며 바로 수술 중단을 시켰어요. 이미 시어머니는 마취에 들어가서 회복실에서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수술실 밖을 두 발로 걸어 나갔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남편도 놀란 눈으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묻길래 저는 잔말 말고 핸드폰 좀 달라고 했어요. 그리곤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죠. 여기 불법으로 유족도 아닌 사람이 유고를 태워 화장을 했다고요. 증거 자료도 다 갖고 있으니 바로 현행범으로 잡아가라고 했죠. 그제서야 남편도 본인 엄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고 저한테 면목 없다며 한숨만 이리저리 쉬어대고 아주버님은 아픈 노인네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는데 전 그런 아주버님한테도 당신 부모였어도 그런 말 하실 거냐고 했어요. 선처는 없다고 아주 세기를 박아 이야기했죠. 제 신고 전화를 받고 온 경찰들은 시어머니의 마취가 깰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마취에서 깬 시어머니는 회복실에서 나오자마자 그 마취가 덜 깬 와중에도 본인 수술은 잘 된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안중에도 없이 본인 몸부터 챙기며 괜찮은 거냐고 묻는데 담당 교수랑 아주버님이 상황 설명을 하니 약삭 빠른 시어머니 그때부터 눈을 감으며 마취에 안 깬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어머니 귀에다 대고 평생 투석이나 받으시면서 감옥에서 죗값 치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 말에는 눈을 번쩍 뜨시더니 제 머리카락을 붙잡아 죄다 뜯어놓으시며 본인을 농락했다고 너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어차피 죽은 노인네 산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자식도 너 하나밖에 없어서 너 없으면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내가 미리 알아서 처리한 건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딜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있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쩜 사람이 저렇게 염치 없이 뻔뻔하고 못된 소리만 하는지 저도 그런 시어머니한테 당신도 돌아가시면 내가 똑같이 해드릴 거라고 그때 돼서도 이런 말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됐고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맘 같아선 더 큰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밖에 안 받아서 억울하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시어머니가 벌을 받게 돼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다시 투석을 받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는데 누구 하나 시어머니 투석 받으러 가는 걸 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저도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시댁에서 나왔고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장사 대신 해드리는 거 안 할 거라고 하며 다른 사람한테 맡아서 하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큰 신우랑 둘째 아주버님네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자기 재산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효도하는 자식에게 이 돈을 다 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의사며느리 했던 형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쳤다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드냐고요. 100억을 준다고 해도 자기는 병수발 못 든다며 어차피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자식들한테 유산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하러 개고생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 시어머니 표정을 보니 어린아간 표정이었죠. 얼마나 통쾌한지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도 본인 엄마한테 질렸는지 연락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돈 가지고 사람이나 조종하고 저러니 주변에도 아무도 안 남게 되어버린 것 같았죠. 1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고 나중에도 용서할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저런 시어머니를 보곤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죠. 지금은 원래 제가 했었던 유치원 보조교사 일을 하며 남편은 학원 차량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고생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매한가지지만 저희 네 식구 주말에는 다 같이 모여 소소하게 치킨 파티 정도는 할 수 있으니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지 마시고 늘 당당하고 멋지게 사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서야 제 가치를 알고 제 목소리를 내며 살고 있거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